자기 자기랑 같이 이제 악당이 되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것까지 밝혀져가지고 2014년에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만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기밀을 F-35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밀사항, 비밀사항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우려가 있어서 F-35를 제공 안 한다는 이런 또 설명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있고요. 유럽에서 전기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항구에 있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 나는 크레인에도 백도어가 발견되어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적어도 지금 퇴출 중입니다. 기자님, 저희가 일부에서 이렇게 대만의 해군 육성 실패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니고 아까 막 비리도 많고 막 의문사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밝혀진 게 대만의 해군 3스타 중장 커정성 전 해군함대 부사령관이 중국의 회유를 당해서 간첩질을 하다가 징역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대만군의 중국 간첩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커정성 중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퇴역 후에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되어가지고 군사기밀이 유출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현역일 때 어떻게 어떤 걸 유출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대만은 입수를 못한 거죠. 자기만 간첩을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장교들한테 자기랑 같이 이제 악당이 되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것까지 밝혀져가지고 2014년에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만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만군은 중국 본토랑 언어도 통하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랑 전혀 다르고 상호 방문이 가능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관광도 되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대만들의 스파이 활동하는 게 중국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유튜버 중에 하나가 캡틴 따거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제가 좀 리스펙합니다. 이분이 금문도를 가가지고 영상을 보여줬을 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금문도에 포대가 지금 보존돼 있어가지고 관광지죠. 관광지로 봤는데 그 포대에서 포 사격 시범을 하루에 2번인가 해준대요. 유튜버님 그걸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국 본토에서 왔다. 중국 본토에서 온 분들이 대만군복 입고 그 포를 중국 본토에 포를 쓴 것처럼 저희 그거 보고 야 진짜 이분 아니면 이런 컨텐츠를 어디서 보겠냐 했는데 우리 그 판문점 바라보는 그 전망대에서 경계선은 초병이 북한 그래서 수입하고 그런 꼴이 그런 꼴이죠. 그 정도로 해가지고 대만과 중국과의 사실 경제적인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떨쳐낼 수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침투 전략이 그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는데 커정성 장군처럼 이제 원래는 퇴역 장군이나 장군들에 대해서 포섭하는 게 많았다가 요즘에는 또 워낙 이런 게 빼먹을 건 다 빼먹은 건지 아니면 더 이상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건지 일반 사병이라든가 초급 장교들한테도 간첩 행위를 좀 제한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퇴역한 사람들은 또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하죠. 미국이 F-35를 대만에 제공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측면도 있죠. 워낙 중국이 대만 사회 특히 군 곳곳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기밀을 F-35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밀사항, 비밀사항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우려가 있어서 F-35를 제공 안 한다는 이런 또 설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이게 일시적으로 뭐 그 중장이 좀 이렇게 중국에 포섭돼서 이 사람 한 명만 한 게 아니라 초급 장교나 사병들, 사회 전방위적으로 정치인들까지. 최근에 유럽에서도 그 어디죠? 저기 유럽 유엔인가요? 그 유럽의 어떤 공식 기구에서 정치 높은 사람 한 20몇 년 비서했던 분이 또 중국 간첩이었다고. 지금 미국에서 뉴욕시장의 중국계 비서가 중국 측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간첩 혐의로 지금 재판을 하고 본인은 물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뭐 포화 절장과 뭐 자동차를 사고 럭셔리한 그 슈퍼카를 사고 뭐 그랬다는 사건이 지금 이제 미국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방첩 활동 잘 되고 있는 건가 좀 걱정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몰라서 어떻게 정확하게 걱정을 하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모르지만 제 이제 추정으로는 걱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왜냐면은 지난번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지금의 방첩사령부가 동원이 됐고 그래서 지금 방첩사령부를 개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회도 가동 중이고 여러 사안을 논의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첩사령부가 과연 제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12월 3일 사태 때 연루가 됐었고 전통일부 장관이 이제 원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정부가 한번 바뀔 때마다 특히 이런 정보기관들은 셔플링이 많이 됩니다. 좋게 말하면 물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직은 어떤
역량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특히 이런 정보기관은 제일 중요한 게 망원 관리인데 한번 조직이 확 바뀌고 라인이 바뀔 때마다 이 망원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심이 돼. 여기서 망원이라는 게 망원경이라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바라볼 망이 아니라 그물망입니다. 그물에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의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조직원을 이렇게 정보. 조직망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기자님이랑 이야기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간첩을 잡는 주 담당 기관은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 이건 군내에 있는 그 간첩을 방어하는 임무 이러고 있고 국가정보원은 그 외의 간첩 사건들을 다루는데 간첩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우가 좀 오래 있고 많아요. 물론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죄 없는 사람 간첩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실제로 죄 있는 사람도 많이 잡았거든요. 과정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였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간 정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워낙 북한의 간첩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날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탈북민 유장 간첩 뭐 암호화폐 해킹, 사이버 심리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누구의 소행인지 알기 점점 어려워지는 게 하나 있고 공격을 하는 게 방어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방어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 수를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방송에서 제가 처음 이제 어디에서 말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는데 좋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런 방송. 제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 갑자기 회사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찾고 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상주를 하시면서 계속 제품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회사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 제품이 일반적인 그보다는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채팅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누가 보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북한에서 외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외주를 받아서 북한 해커들이 기능을 잘 구현해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슨 비밀 코드를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나가는지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테러범들이 이런 채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가지고 막 그 오류도 하니까 이것들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회사를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전혀 이제 방첩이라든가 간첩과 상관없는 회사인데 이런 게 나오니까 점점 수법이 날로 대단하게 복잡해지고 신기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간첩 수사는 민간에 대한 간첩, 군 말고 이제 전반적인 민간의 간첩 수사는 경찰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보안수사대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간첩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기는데 경찰이 물론 보안수사를 되게 오래 해왔습니다. 예전에 그 방공 드라마 중에 그게 있었나? 경찰을 주제하는 거? 하여튼 뭐 경찰을 주제로 한 제 기호는 보안경찰을 주제로 한 하여튼 방공 주인공 무대로 한 방공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123 수사 때인가 뭐 하여튼 간에 오래가 됐지만 아무래도 국가정보원은 해외에서부터 다양한 정보 소스를 통해서 간첩의 침투 이전 단계에서부터 추적을 해온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잘 경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조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이게 좀 잘 끝나서 이전이 돼서 두 기관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관의 명찰을 떼고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손을 꼭 잡고 협조했으면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손을 꼭 잡고 하면 어떤 국에 자신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쫄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예산권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고 손에 손 잡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간첩 활동과 기술 탈취 등을 하면서 그 사이버 인지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방첩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이런 국내적인 이슈에 많이 휘말려서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뭐 이렇게 수송 트럭 같은 데에서 중국 뭐 백도어가 발견돼서 모든 제품을 뭐 없앤다 뭐 그런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최근에. 전기 자동차도 있고요. 유럽에서 전기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항구에 있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 나는 크레인에도 백도어가 발견돼가지고 중국산 그 항구용 컨테이너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80% 가까이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가까이 상당히 많은 마켓셔를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적어도 지금 퇴출 중입니다. 이번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방첩이었다. 이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모사드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대북 정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공작과, 네. 대외 연락과, 기술 공작과, 분석과, 훈련과,
작전기획 조정과, 그 다음에 인력 재정 봉참 보안과, 우리 말하면 총무과 같은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앱스타인 관련 이슈를 다뤄봤는데 아까 모사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기자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렇게 뭐 미인계라든가 뒤에서 어떤 공작 정치를 이렇게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었나요? 세계 3대 정보기관을 꼽을 때 보통 미국의 CIA, 그다음에 옛소련의 KGB, 지금은 이제 FSB를 바뀌었죠. 아 무서워. KGB 무서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사드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인스티튜트, 예, 제도 뭐 기구 예. 이 뜻이에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사실 모사드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원래 명칭은 정보특수작전본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하모사드 이렇게 부르는데 하 모사. 거기 정관사. 그쪽 예. 그쪽 기관 예.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모사드를 지금 위에서 찍으신 거예요? 저희 X에서 받아왔는데 오. 모사드의 사진은 그래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고. 없고 이제 이 위성 사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모사드 주소가 없답니다. 없겠죠. 이 이 그리고 위치가 그냥 어디예요? 근데 글리엇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글리오. 에어리어로만 이렇게 부르는데 글리엇이 예. 테라비브에 있어요. 테라비브에 예, 이 사람은 테라비브. 약간 북쪽에 있어요. X에서 지금 사진을 2개 보내는데 여기 있고 또 하나 보면은 옆에서 찍은 사진이 예. 있습니다. 예. 저거 이번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쏠 때 쐈다고 그러죠. 예. 쐈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저기. 예, 그렇죠. 예, 그런 지역이고, 모사드의 직제는 비밀이고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1979년에 이란 네. 혁명이 나서 미국 대사관이 한번 그 혁명 세력 때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사드에 관한 CIA 보고서가 유출이 됐는데, 그때 아하. 그 내용에 따르면은 8개의 부서가 있는데, 공작과, 예. 대외연락과, 기술공작과, 분석과, 훈련과, 작전기획 조정과, 그 다음에 인력 재정 봉참 보안과, 우리 말하면 총무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모사드의 생일은 1948년 6월 다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의 제안으로 정치국이라는 이름으로 네. 외무부 산하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대 국장은 레우벤 실로아흐, 네. 그다음- 실로악. 그다음에 예. 1949년 12월 13일, 그러니까 창설 1년 조금 지나자 정치국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정보조정연구소가 되고요. 1951년에 총리 직속 기구로 개편이 됩니다. 그때서 모사드의 생일을 1951년은 보는 또 견해되어 있습니다. 총리 직속 기구로 되면서 이게 대폭 확대되고 확대되죠. 커지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모사드의 기구가 있는데 조직이 있는데 내부에 제일 유명한 게 현실판 007에는 키돈, 암살 부서 아닌가요? 암살 부서, 암살 부서. 암살 부서. 히트맨 보내는 거죠. 히트맨 보내. 히트맨 보내. 예. 여성 요원도 있다고 하고요. 미넨 아, 올림픽 때 그 그쵸. 이제 검은 고을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관련자들 다 하나씩 처단하는데 그때 신의 분노 작전 소재를 한 게 영화 미넨이죠. 아, 예. 정말 대단한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 만들었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얘기했지만 2011년 아부다비 예. 사건이 있었고요. 아, 아부다비 어마어마했죠. 그것도 예, 예. 난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야호르민이라 가지고 예. 통신감청 전문미술. 전문하는 팀이죠. 예. 그다음에 모사드의 힘은 우리가 흔히 이제 007 영화로 보면은 키동 같은 이제 공작원, 그렇죠. 공작원이 날리는데 본드 같은 공작원, 제임스 본드. 예. 현실에 이 첩보 세계에 들면은 공작원은 위에 공작관이 케이스 오피서 공작관이 있습니다. 공작관이 공작원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작원은 되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대상 국가에서 현지에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작관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작관이 옛 소련에 가가지고 그래서 옛 소련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렇죠. 공작원을 삼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007 영화는 약간의 과장이 있는 거고 대개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공작원을 채용하는데 이들은 카차라고 부릅니다. 네. 예, 현지 고용하는. 그래서 이번에 모사드가 이란에서 날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란에서 지금 활발하게 작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란의 소수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이란 많아요. 국민들을 많이 예, 카차로 고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보도에 따라 알자지라 기사에 따르면 이란의 이스라엘의 케이스 오피서가 운영하는 이 조직이 30개, 40개 정도 아직도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장점이 뭐냐면 전 세계 유태인들이 많이 파져 있기 때문에 네. 협조자 메사이아니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메사이아 하면 도와주다는 뜻. 거기서 나온 도와주는 사람. 사이아닌이라고 하는데 예.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된다요. 와. 3만 명 되는데 네. 이들이 모사드의 힘입니다. 물론 약간 카차도 있지만 사이안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렌터카 사업을 하는 사이안의 경우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케이스 오피서나 이런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그냥 서류 꾸며줘가지고 가라로 우리 이제 전문용 가라로 꾸며줘가지고 바로. 차를 빌려주거나 네. 아니면은 은행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죠. 융자를 해주거나 네. 그냥 거의 공짜로 돈을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정보를 물어다 주거나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네. 모사드의 힘은 이 사이안의 힘이고 결국은 그래서 전 세계 유태인들이 골고루 퍼져 있고 되게 또 그쵸. 엘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이게 모사드의 힘이라고 하죠. 야, 그러면은 이게 참 대단한 조직인데 이 모사드가 여러 가지 유명했던 대단한 사건들을 일으켜서 명성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주로 이제 모사드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 중심으로 소개한다면은 넷플릭스에는 스파이라고 아마 공개가 됐 예. 엘리 코헨이라고 했죠. 엘리 코헨이 본명은 엘리 샤울 코헨인데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태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남미를 거쳐가지고 시리아인으로 위장을 해서 위장하지 뭐. 위장을 해서 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네. 시리아 바트당에 당시에 여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부라고 위장해가지고 사교육의 황태자가 되면서 네. 네. 그래서 결국 국방 차관은 아니죠. 차관에 준하는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뭘 했냐? 시리아의 골란고원에 요새를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그 정보를 해서 이스라엘에 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3차 중동 전쟁, 6.1 전쟁 때 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애꾸는 장군 모세 다얀이라고 네, 네, 국방장관이 뭐라 네. 하면 코헨이 아니었다면은 골란고원 점령이 어려웠을 것이다. 아. 칭찬을 하는. 엘리 코헨이 아니었으면 예. 어려워서 그리고 시리아 부대들이 어디 딱 숨어 있는지를 위치를 전부 다 이렇게 파악해서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 유칼립투스 나무인가? 그 나무를- 나무의 나무, 밑에다가 네. 그 토치카를 만든다는 정보까지 알려. 거기만 그쵸. 이스라엘을 노렸다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럼 이분이 지금 화면에 있는 이분이 왼쪽이 저 영화고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그럼 이분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이었는데 네. 시리아의 국방부 차관에 준하는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예. 와, 그럼 철저하게 몇십 년 동안 계획한 그렇죠. 거네요. 완전 만화 같은 얘기예요. 만화 진짜 같은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와.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냐? 이상한 전파가 많이 난다는 그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시리아의 방첩 장국이 추적을 하는데 실력이 안 돼서 소련한테 SOS를 칩니다. 그 소련에서 차량이 있습니다. 네. 탐지 차량을 탐지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못 잡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전을 다마스커스를 정전을 만들어옵니다. 아하. 그러면은 엘리엇이 건전지를 이제 배터리 사용해서 하다가 아, 시간이 길어 걸린 시간이 거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잡혔어. 그 잡혀가지고 공개 처형을 다 공개 채용을 당하죠. 네. 그 당시에 교황도 뭐 탄원까지 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탄원했는데 공개 처형을 하고 이 엘리엇의 가족들이 그 장면을 또 보죠. 공개 교수형을 당합니다. 공개 교수형을 당하고 이게 넷플릭스의 7부작인가요? 미니 시리즈로 하여튼 나왔어요. 네, 제가 다 봤어요. 네. 시즌 봤습니다. 예. 이게 스파이. 좀 깁니다. 예, 이게 7부작인가 8부작인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또 네. 브러쉬 피날레. 예, 영화 있는데 이게 아돌프 아이히만 납치 사건. 납치 사건. 네. 아돌프 아이히만은 친위대죠.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친위대였는데 홀로코스트의 그냥 주모자죠. 그쵸. 600만 죽이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신분을 숨겨가지고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나치 독일의 이 망명자들을 많이 받아주었는데 네. 그 당시 독재 정권이었고요. 네, 네. 또 그래서 많많이 받아줬는데 그 묻어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네, 그런데 결국 모사드가 위치를 추적을 하죠. 추적을 해가지고 1960년 6월 10일 아르헨티나에서 모사드 요원들이 아히만을 납치합니다. 산채로 산채로. 잡아옵니다. 생포. 그래가지고 어. 마취를 시킨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국영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위장을 해서 에랄. 에랄 국영항공사 에랄 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해서 이스라엘의 에랄 항공기에 태워가지고 텔아비브를 압송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흐만의 재판이라는 재판이죠. 한나 아렌트가 악이 얼마나 평범하냐. 그렇게 그 재판. 그러나 아이히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 안 합니다. 반성 안 하죠. 600만 명을 유대인을 죽였는데 반성 안 해요. 반성 안 하고 반성 안 나도 피해자다. 나는 국가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거기에 충격을 받죠.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거 이유 없는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반성 안 하면 더 웃긴 건 이게 아이흐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살아있다는 것을 미국 CIA와 소독 정부가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죠. 근데 안 가르쳐줬대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 안 가르쳐주기도 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문제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서독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본인들 네. 잘못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유명한 나치 사냥꾼 사이먼 비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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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을 비젠탈이 이 나치 사냥꾼이 유대인인데 자기도 홀로코스트에 있다가 살아남아서 살면서 이 모든 인생을 오로지 나치 잡는 데만 모든 인생을 바친 맞아요. 비젠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찾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잡았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대인이 이 사람과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을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니콜라스라는 사람하고 사귀는 유대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 수상하게 보고 이상하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대. 결국 유대인이 잡은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 사야닌. 예,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젠탈도 알려주고 대사관에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이면서 이 사람을 생포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야, 이게 영화 같네요, 참. 그 영화 같은 또 실제 작전이 있죠. 네. 마부 암살 사건. 예. 2010년 1월 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기사도 많이 나왔죠. 어. 15년밖에 안 됐어요. 예. 1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마무는 하마스의 지도자죠. 아, 하마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책임을 묻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키돈을 보내죠. 근데 무려 26명을 보냅니다. 영상이 그대로 CCTV가 당시에 예. 그대로 다 보도가 돼요. 얼굴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네. 26명을 예.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네. 빡쳐가지고 빡쳐가지고 그 당시에 수사 총책임자가 영국 경찰 출신인데 예. 그 경찰청장 영국인이 경찰 출신인데 총동원을 해가지고 26명의 CCTV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네. 얼굴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가 얼굴이 다 공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왜 화는 거예요? 유해인은? 자기네 영토에서 똑같습니다. 비밀 작전을 까타르가 공격받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 잡겠다고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나라 영지에서 막 죽이니까 그렇죠. 협의도 안 하고. 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죠. 일본의 테러리스트가 한국에 잠입했는데 일본 네. 정보국이 예. 암살자를 보는 한국에서 암살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영토에 주권이 있는데 이게 침범 당한 거니까. 그렇죠. 2010년이면 아유 그 UAE가 한참 장사 잘하고 잘 살 때인데 그렇죠. UAE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UAE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시큐리티입니다. 안전. 왜냐면 거기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UA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살인 사건이 아주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살인 사건이나 이상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UAE는 철저하게 모든 것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CCTV가 그만큼 많대잖아요. UAE에서 사실. 그래서 UAE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영화 같은 일인데 어. 작전은 성공했지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컸죠. 그것만 문제였던 게 아니고 그때 이 26명이 들어갈 때 여권을 어느 나라 여권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여권은 아닌가? 이스라엘 여권을 못 미국 들어가죠. 여권 같은 못 들어가죠. 그때 그 당시는 UAE 못 그때 들어갔죠. UAE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영국, 독일 막 유럽, 캐나다. 네, 아.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과 외교 문제도 생겼어요. 위조한 거예요. 네. 나라를. 불통이 났으니까. 네. 다는구나. 그냥 가리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엄청난 이스라엘이 이걸로 피해를 입었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들키는 바람에 들키는 안 들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암살은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성공했죠. 성공. 성공했는데 네. 이 또 이제 26명 중에 이제 핵심들은 머리를 잘 썼죠. CCTV에 걸려도 네. 인식이 안 되도록 네. 매번 복장을 바꿨는데도 네. 그 집요하게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알아냈어요.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네. 동일인인 것을 밝혀냈었죠. 여성 요원들도 많이 있었고, 여성 요원도 많이 있었고, 있었고, 예.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다 성형 수술을 다 했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모사드가 대단한 작전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을 텐데. 실패한 사건 뭐가 있을까요? 저거 같으면은 알리 하산 살라메 영화 미넨에서 이제 네. 검은 구월단이 미넨 올림픽에 예. 이스라엘 선수단을 네. 많이 이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기획자가 알리 하산 살라메라고 네. 팔레스타인인데 붉은 왕자라고 레드 프린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외모도 굉장히 특출난 편이었고 키도 되게 크고, 그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예. 굉장히 그 풍류를 즐겼지 않아가지고 어. 왕자처럼 보인다 해서 붉은 왕자라고 하는데 붉은 왕자 알리 하산 살라메가 이스라엘의 신의 분노 작전에 와가지고 이제 한 명씩 관련자를 처단하지 않습니까? 네. 처단하는데 뭐 처단 방법이 많이 그 영화에도 보듯이 네. 전화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네. 전화를 걸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뻥 터지게 아, 만들. 그거는 할레드 마샬.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예,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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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하는데 예. 알리아산 살레메가 위험을 느끼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첩보가 뭐냐면 동계올림픽 겨울올림픽 릴리 함메르 노르웨이 릴리 함메르에 알리아산 살레메가 숨어 있다. 아하. 근데 모로코 출신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웨이터를 하고 있다. 웨이터. 그래가지고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이 웨이터가 노르웨이 현지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사살을 하죠. 근데 알리아산 살레메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진짜 모로코 진짜 모로코 출신. 그냥 웨이터였다. 그리고 또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아 마이. 그럼 죄 없는 모로코 웨이터 그냥 외국 노르웨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그냥 착각해서 죽인 예, 거예요. 죽인 거죠. 착각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성 4명, 여성 2명, 6명이 네. 이 작전에 동원됐는데 또 이 도주 과정에서 멍청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했던 자동차를 버리지 않고 그 차로 그냥 바로 공항을 가다가 체포가 되는 거예요.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 자신이 그 모사드의 비밀 요원이란 걸 다들 밝혀내요. 자백을 하면서 크게 문제되가 모사드가 한동안 유럽에서 작전을 못했다고 하죠. 개망신이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엄청난 망신을 당했네.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은 뭐 받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알리아산 살레메는 결국 노르웨이 다른 데에 숨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첩보가 잘못됐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결국 모사드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또 추적을 해가지고 1979년에 아하. 폭탄으로 암살했다가 그게 이제 민헨이죠. 예, 민헨에서 예. 알리아산 살라메를 잡아갑니다. 잡아간. 예. 예. 근데 미네네에서 나온 내용이면 알리아산 살라메가 또 CIA의 협조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CIA에서 보호를 해주는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이지 못하도록 몇 번 왜요? 방해를 합니다. 하산 알리 살라메가 CIA에다가 좋은 정보를 많이 도와줬어요. 소련에 관한 네, 중동에서 소련에 소련 관한- 첩보를 네. 아, 이게 또 적의 적은 예. 적이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항상 같은 편이 아니다. 아니죠. 좀 필요할 때는 북익 앞에서는 네. 예. 아니 근데 노르웨이에서 죄 없는 모로코의 분을 이렇게 살해한 그 모사드 요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네. 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풀어주겠죠. 중간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귀국을 했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사람을 죽였는데 보상금 주겠죠. 네. 죄 없는 사람을 아내 임신한 아내 앞에서 죽여놓고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아예 감옥 생활 하다가 얼마 정도 하다가 이스라엘이 계속 뭐 외교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대신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게. 심심한 사이를 편다. 네, 그렇게 해서 풀려나는 거죠. 뭐. 예. 요르단에 있었던 칼레드 할레드 마샬. 마샬 이 사건이 뭐죠? 할레드 마샬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예. 하마스의 정치국 외교를 하는 해외에서만 공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정치국 위원이라 그러죠. 폴리티컬 비로의 가장 오래된 인물입니다. 칼레드 마샬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고 까타르도와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요르단에 있다가 모사드가 침투했어요. 칼레드 마샬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키에다가 독약을 넣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총으로 쏴버리지 왜 키에다 독약을 넣을까요? 총으로 쏴면은 들통이 나니까 병으로 죽었다는 걸 이렇게 위장하게 그렇죠. 예. 대단하네요. 너무 똑똑하셔. 그래서 약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다가 발각이 됐어요. 요르단 정보부에 잡힙니다. 그래 들통이 났어요. 모사드 공작이었던 게. 그러니까 요르단 당시에 후세인 국왕이죠. 이때가 96년쯤 됐죠. 97년. 97년.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맺었지, 94년에. 그쵸. 예, 그러니까 후세인 국왕이 압박을 하죠. 우리 땅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당신과 나와 몇 년 전에 맺은 평화협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독약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쫄아. 그때 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타냐후. 네타냐후. 아 그때 총리가 대단한 총리였어요. 그냥 웬만히 총리 누구였지 아십니까? 그럼 네타냐후 하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17년, 18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제적인 분쟁이 있으면 결국 뿌리를 올라가면 영국이 있듯이 예. 이스라엘 관련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근원은 네타냐후. 네타냐후. 예. 그래가지고 네타냐후 쫄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해독제를 줍니다. 해독제를 주고 결국 잡힌 요원들을 풀어내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요구를 합니다. 후세인 국왕이. 이거로는 부족하다. 그때 잡혀있던 하마스를 창시한 아흐마드 야신 있죠. 야신 아흐마드 야신을 풀어줘라. 22명을 예. 석방 요구를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도 털어줍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죠.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했죠. 죽이지도 못하고 해독제만 주고 칼레드 마샬 해독제 맞고 살아났어요 그 사람. 살았어요.
지금 아직도 살아있지 지금 않습니까?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살아있어.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치욕적인 작전으로 음. 가장 치욕적인 작전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럼 기자님 교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사드를 이용해서 뭐 암살 혹은 뭐 여러 가지 작전을 하는데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린 북한이라는 또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모사드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될 점 혹은 경계해야 될 점 또 우리의 또 안보 태세는 어떤지 좀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사드가 이렇게 명함을 얘기했는데 모사드가 이 닥짓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타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이러니까 실수를 한 게 실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감수하고도 네. 할 수 있는 그것은 그 태도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적극적으로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 그렇죠. 태도. 우리가 모사드처럼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비밀 작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태도는 우리가 좀 본받을. 이 모사드라는 책을 이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안에 이걸 다 확인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신 건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고요. 엑기스만 올리고 여기 모사드의 그 유명한 작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과 기자님이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네. 운전사를 위해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거 읽어보시면 야, 한번 책을 드시면 놓기가 어렵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방첩이었다. 이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모사드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대북 정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럼 모사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스파이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경제범죄 개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재화, 경제적 부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해당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적용하는 건 전부 간첩죄예요. 국가 이익을 위해 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게 국가 이익이고 어떤 게 해를 끼치고 어떤 게 위해를 하는지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법제를 정비를 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의법 처리를 하는 구조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원래 사실은 근절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타이완 같은 데도 유괴죄는 단심 사형이에요. 우습게 보는 것도 있지만 처벌 규정으로 최대 해봐야 추방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뇌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난 21일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보보안 기업 트렌드 마이크로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통신사가 BPF 도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혹은 뭐 중국 이런 해커 집단들이 말레이시아나 이집트, 홍콩, 한국 이런 나라들의 통신, 금융 서비스들을 집단적으로 작정하고 공격했다 하면서 지능형 공격 해커 집단인 레드맨션이라는 곳을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우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중국이나 북한이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지적하신 이 레드맨션이라는 해커 집단이죠. 해커 집단인데 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BPF 이게 버클리 파켓 필터라는 그 악성 코드예요. 이거를 옛날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해커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드맨션에 의해서 통신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킹 공격 대상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도 이런 이전부터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다양한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는 이미 아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60만 명 정도의 해커들이 있다. 근데 이번에 SKT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해놓고 금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뭐 사라 팔아라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보안적, 안보적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최근 몇 년간의 통화
통화 기록 또는 그 교신 기록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는 데가 있지만 이제 중국발 공격이 제일 많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가 이제 한국의 기관들 주로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공공연한 사실이 됐는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그 중국의 보안 업체들이 중국의 정부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안부와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더라. 그렇다면은 배후에 중국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나온 거는 없어요. 없지만 이제 그런 흐름을 잡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국가기관 인프라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 계속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걸 보면 이게 다 상업적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위 국가 안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공격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이, 산업 기술들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기사만 보더라도 아실 정도로, 또 제가 찾아봤더니 중국 기업의 포섭이 돼서 HBM 반도체 기술, 우리 SK 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넘기려고 했던 40대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정말 10년 동안 수시로 한국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처벌이 아주 그냥 뭐 너무 허약해서 이게 근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좀 약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업 스파이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경제범죄 개념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재화, 경제적 부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 수십 년간 개발하고 연구하고 세팅이 된 거를 사실 뭐 설계도 한 장 가져가도 그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종이 한 장 잘 갖다 줘가지고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산업 스파이법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해당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적용하는 건 전부 간첩죄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간첩죄의 범위를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고 처벌도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간첩죄라는 거를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보완하면서 애매한 규정을 만들어서 더 넓게 이 소위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치고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경우, 국가 이익을 위해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게 국가 이익이고 어떤 게 해를 끼치고 어떤 게 위해를 하는지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해석권을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법 만든 당국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적용할 수 넓게 적용을 할 필요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게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이 간첩죄라는 거는 이거는 꼭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중국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갖고 있는데 경제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죠. 서로 정보 빼내기, 기술 어떻게든지 좀 더 쉽게 흡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업 스파이법이라든가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엄벌 흐름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적대 행위, 위해 행위는 주로 북한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하고 뭐 우리한테 소위 뭐 해코지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쪽은 주로 이제 북한 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작년에 그 범위를 전 세계 대상으로 넓히는 게 통과가 됐다. 그런데 소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의 국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법제를 정비를 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의법 처리
처리를 하는 구조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원래 사실은 근절이 잘 안 되죠. 근절이 잘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거의 위해성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하지만 안 될 때는 마지막 수단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체계를 제대로 완비를 해서 그걸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매우 비인도적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련 이런 데서는 예를 무슨 건설을 하는데 건자재를 빼돌려서 밖에다 팔고 그러면 사형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을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국제인권 조직에서는 무자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타이완 같은 데도 유괴죄는 단심 사형이에요. 1심으로 왜 한 번에 합니다. 대법원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 공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중국도 마약하면은 그럼 똑같은 거죠. 그쪽은 예. 가차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운송하다 걸려도 사형을 당할 판이에요. 마약 운반. 예를 들어서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도 있잖아. 이거 좀 가방 좀 내가 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옮겨달라고 그러다가 그냥 좋은 뜻으로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뭘 하겠지만 그렇게 걸려도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부분은 법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먼저 해야 되지만 안 되면 법으로라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이 있는데 좀 너무 적용 범위도 그렇고 무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법들을 제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넘기면은 정말 수십억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렇죠. 찾아보니까 네. 뭐 2년 6개월에 1년 뒤에 뭐 집행유예 이거는 이거 그렇죠. 거의 그 금전적 손해라든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흘린 땀에 비하면 너무 단순하죠. 물론 이제 옛날 기술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 자체가 절도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안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쉽게 안 걸리면 괜찮고 걸리면 솜방망이고 잠깐 살다오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수님하고 지난달에 그 이제 오산 공군기지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공안 자녀분들 이슈를 다뤘는데 그 다음날 영상 나가고 다음날 신문을 봤더니 간첩죄 적용이 안 되니까 북한 사람이 아니라서 풀려났는데 다음 며칠 있다 가서 또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군사 기밀주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습게 보는 것도 있지만 처벌 규정으로 최대 해봐야 추방이다. 재입국 금지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벌써 뭐 민간인이 호기심으로 가서 드론을 가지고 가고 고성능 그 소위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는 거는 전혀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사실 빨리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뭐 의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냥 여야만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간첩법이라든가 스파이법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 뭐 유럽의 경우라든지 이런 데도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교수님. 유럽 의회에서 독일 연방검찰이 밝힌 기사에 따르면 유럽 의회에 유럽 의원들 보좌관으로 침투한 중국 스파이가 수십 년 동안 뭐 10년 넘게 500건이 넘는 의회 문건을 이제 빼돌리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작정하고 지금 벌어지는 당연히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법률이 유럽의회 뭐 타국 정보기관의 정보를 제공한 죄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적용을 받을 텐데 중국인들이 많이 가 있죠. 이 사람도 그 중국인이지만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 대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방의원의 보좌관으로 취업을 한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올 때
그때 공작원 신분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걸 하면서 포섭을 당해서 이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명확하게 그런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원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봐야죠. 다만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걸 문제 삼아서 억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조사와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법에 의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도 하고. 그런 게 돼야 또 그걸 가지고 중국 측과 교섭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법 조항이 없다? 이건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움직여야 된다. 물론 이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동독, 서독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데도 지금 최근 몇 년간 이거 한 거를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네요. 정말로. 원래 그렇잖아요. 동서독이 얼마나 많은 정보전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작년까지니까 한 5년 정도를 문건을 빼내고 그걸 계속 했는데 눈치를 못 챘다가 이제 이번에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암약하게 되면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의회 뭐 보좌관이나 혹은 기관에서도 꼭 뭐 중국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뭐 귀화 제도가 있으니까 귀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얘기도 좋지만 또 한국에서 암약하는 간첩 이야기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뭐 5만 명 이상이 있다 얘기가 많은데 먼저 실체가 있는 것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북한의 사이버 해킹 부대 라자루스 그룹이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방산업체 서버를 장악해서 1년 넘게 자료 유출을 했는데 알지도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알게 됐다. 북한의 해킹 그룹 실력이 대단한가 보죠. 북한의 해킹 뭐 우리나라도 뭐 알게 모르게 대단하겠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 수준을 보잖아요. 수준이라는 것보다 뭐 천재성을 본 이후에 국가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아 얘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국가에서 아예 키워요. 아, 키운다. 네, 아예 데리가서 거기에 그냥 한 곳에 집중해서 그것에만 전문 분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린 국방대학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뭐 해커들을 키운다는데 그 미린 국방대학 전에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들이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우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학원 가서 배우는 게 낫겠습니까? 국가에서 키우는 게 낫겠습니까? 국가에서 그것만 또 시키니까. 투자를 해서 그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어쨌든 이 해커들만 키우는 데서는 북한이 어쨌든 뭐 손꼽힌다고 해요. 네. 뭐 다른 나라도 뭐 미국을 비롯한 뭐 선진국에서도 대단하겠지만 북한도 역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나는 그 재능이 있지만 딴 일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나는 이거 하기 싫다고 해서 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 네, 강제로 시킬 수. 어디다 대고 그래요. 네, 당의 명령, 네? 김정은의 명령인데 거부하면 아오지 탄광. 아오지 탄광이 아니라 거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죽어야죠. 왜냐면 그만큼 비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죽는 거군요. 비밀은 뭐죠? 땅속에 가져가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렇군요. 그 북한 해커들이 방글라데시의 국영은행에서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1,300억 원의 규모의 해킹을 시도했었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뭐 저도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성공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공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해커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상상 그 이상이에요. 네. 은행들 터는 건 뭐 그것뿐인가요? 뭐 비트코인도 뭐 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뭐 네. 수천억 달러가 그렇죠. 네, 그거 근데 이 사람들 이 해커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가요? 뭐 어디? 네. 해외에서 활동해요. 해외요. 네. 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잡기도 어려워요. 그럼 겉보기에는 그냥 뭐 정상인, 뭐 중국인처럼 뭐 회사 직원으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그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블랙 요원들 나가서 활동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해킹 부대인데 중국의 뭐 완전 허름한 뭐 이런 곳에 감금이 되다시피 해서 하루에 그냥 감옥처럼 잠만 자고 일어나서 컴퓨터로 해킹하고 또 자고 막 자기 없이 이렇게 작전이 운영된다고도 하는데 필리핀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된 게 있더라고요.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나요? 아, 제가 그 부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네. 부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다 놓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이 해커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아, 그게 또 레벨에 따라 다르.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커들이 그러면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문화 이런 거 안 볼까요? 화면 맨날 다 보죠. 그렇죠. 다 보면서 자기네가 그렇게 갇혀 있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거 자기네는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 팔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북한 사람과 다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한테도 혜택이 있어야지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돈 얼마나 망창망창 쓰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국가에다 갖다 쓸어야 하니까. 그렇죠. 많이 상납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잡아놓겠다. 뭐 이제 죄인들처럼 교화소에다 갖다 놓고 난다. 아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 탈출할 탈로를 못 찾을까요? 찾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야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모든 거를 그냥 너네 그냥 민주주의, 자본주의대로 살아라. 국가를 위해서 일해라. 대신에. 네. 제가 알고 있기엔 그런 부류가 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 미국에서 그 대기업에 막 취업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예요. 아. 네.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북한의 김 씨에게만 충성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김 씨에게 가네는 김 씨에게 충성하자는 목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너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그냥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라.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편안한 대로. 그렇게 자유를 주고 그냥 돈만 들여오면 되니까. 네.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또 그들을 너무 압박하면은 그냥 딴 나라로 그 정보 들고 감옥을 그렇죠. 되니까. 정보 들고 가면 되고 그리고 그 정보 이거 너네 해킹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해킹하는 사람들이 CIA나 그런 데 툭 들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이거 해킹하려고 한다. 이거 그냥 방비 대책을 세워라. 하고 보내면 뭐 누가 알겠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정말 좀 레벨이 낮은 친구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 가둬놓고 하는 교육기 이제 육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가다 놨다는 것보다도 거기서 이제 단체 활동을 했겠죠. 단체 활동. 네. 레벨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오픈 활동을 시키고. 오픈 활동. 아, 그렇군요. 그 1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기사를 보니까 98세의 남파 공작원 여성분이 내가 간첩은 맞는데 하지도 않은 간첩 행위로 우리나라에서 유죄를 받았다면서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좀 남파 공작원, 이제 소위 간첩이라고 하는 분들 좀 많이 좀 존재를 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98세 남파 공작원이 간첩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북한에서 지령받고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산 건 맞는데 이 한국 법원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간첩 행위로 나를 과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재판을 청구를 한 겁니다. 98년도면 뭐 전쟁 전에 왔네요. 아, 지금 나이가 98세예요. 98세. 그러니까 98세니까 전쟁 전에 왔겠죠. 그 거의 25년도생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전쟁 전에 왔을 텐데. 그리고 간첩이면 간첩이죠. 임무를 받고 활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산 그때 당시에 김일성 체제인데 네. 그 체제의 지령을 받고 와가지고 은둔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잠복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해야지. 그럼 간첩이 그럼 자기가 사상 전향을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사상 전향을 안 했잖아요. 내가 와가지고 그러면 간첩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지령이 안 나왔다. 뭐 지령 그 연락선이 끊어졌다든지. 그러면 이미 전에 자기가 나는 북한에서 간첩 활동을 지령을 받고 왔던 사람이라고 사상 전향을 했어야지. 그 뭐 처벌을 뭐 어떻게 하던가 해야지. 그럼 지가 어쨌든 운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간첩으로서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야, 이게 한국에 암약하는 그 북한 간첩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막 5만 명 설도 있거든요. 그 5만 명 설은 솔직히 그 94년도 이후에 그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한 이후부터 5만 명 설이 더 확산됐죠. 네. 그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5만 명인지 50만 명인지는 제가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확히 하셔야 될 거는 뭐 북한에서 파견하는 간첩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거의 없다. 네. 북한에서 뭐 저 간첩으로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간첩으로 파견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이제는 흡수. 예. 흡수하는 간첩들. 최근에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국군 정보사라든지 그리고 또 그 몇 년 전에 그 특전사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은 흡수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한국인인데 이제 포섭된 사람들. 그렇죠. 예. 포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전에 있었던 분들 그 전에 뭐 들어왔던 간첩들이 자녀들이 뭐 간첩이 아버지한테서 뭐 물려받아서 그걸 또 안 한다고 또 확답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렇다고 또 한다고 확답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우리나라는 참 애매한 게 간첩이라고 밝힐 수 없는 게 북한에서 그 사람 간첩 맞다고 확인해 주질 못하니까 그쵸. 확인하지 못하니까 나 아니다 그냥 맞았어도 난 뭐 이렇게 됐다고 구실되면 되더라고요. 제가 대충 알기에는 명백한 적이. 우리나라는 명백해야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간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도 북한에 있으면 간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있긴 있는데 이제 5만 명이다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섭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포섭된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상상 밖으로 많잖아요. 근데 뭐 탈북민 분들이 뭐 탈북민들 간첩 많다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첩도 가치 있는 사람을 쓰지 포섭도 가치 있는 사람 포섭하고.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숙자 포섭하는 사람 없죠.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길 가는 사람 포섭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북한에서도 포섭을 하는 게 가치가 있어야지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한 정보자를 빼낼 수 있다라는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지. 제가 탈북민분들을 왜 그 사람들을 뭐 감싸고 든다. 저도 뭐 탈북민이라서 탈북민분들이 뭐 포섭을 한다든지 북한에서 간첩 인물을 바꿔 온다든지 뭐 한둘은 있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예. 솔직히 그게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탈북민들, 특히 군사적인 분야 이런 데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분야에도 없고 뭐 그런 비밀스러운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북한에서 투자하는 것, 북한 애들도 그 간첩에게 투자하는 것도 나오니까 투자하는 거지. 뭐 영업이나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첩 심어 놓는 것도 영업이나 똑같아요. 예.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얼만큼 나올까? 솔직히 다 생각 안 합니까? 사업할 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예. 간첩도. 그렇죠. 활동비도 줘야 될 거고. 그렇죠. 그 철현님은 보위부 출신이시잖아요. 네. 혹시 북한에 계실 때 뭐 간첩과 관련된 문서라든가 뭔가 활동 얘기를 북에 계실 때 들었던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북한에서는 뭐 제가 뭐 책에서도 뭐 보위부에만 있는 책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제 뭐 간첩 활동하던 사람들 북한에서 체포했던 그런 사건들. 네. 뭐 목사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북한 간첩 활동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들이 있는데 책 표지에가 이거 책 하나 이거 써도 될까요? 네네 쓰시죠. 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책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뭐 이게 제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밑에 이렇게 있고 이 위에가 또는 여기에 대내의 한함 이렇게 돼 있어요. 대내의 한함. 그럼 이 책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기관 안에서 보위부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위부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인데 그런 책들을 보면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그거예요. 북한에서 말하는 광명성이로 있죠. 네네. 예. 그 광명성이로 발사 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을 심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흡수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간첩 활동한 내용.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광명성 1호에 대한 이제 그 엔진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뭘로 만든 정보 자료를 빼내기 위해서 그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쓴 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그렇게 간첩 활동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시킨다. 그렇죠.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휴전 상태니까요. 그렇죠. 그 최근에 아까 포섭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그 고위군 장교 뭐 혹은 이런 군부에서 그 북한에 말씀하신 그런 공작원들 남한에서 포섭하거나 파견된 공작원들의 소위 리스트를 이게 북한에 유출이 돼서 지금 휴민트가 괴멸될 위기다 막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너무 큰 그 인적 자원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그랬나? 뭐 군무원? 군무원. 네. 네. 군무원인지 뭐 그 사람이 뭐 어쨌든 그 자리를 빼내 가지고 2급 기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블랙 요원 명단을 뭐 중국 사람에게 그 중국 그 뭐 현지에 있는 그 여자가 무슨 뭐 북한에 흡수된 사람이고 뭐 되게 말들이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 블랙 요원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그게 공이 많이 들거든요. 아, 예. 그리고 그 블랙 요원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것도 다 그 또 연결만-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줄기들이 있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그 블랙 요원 명단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을 뭐 암살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조치를 취한 것도 취한 거지만 많은 자산을 잃게 된 거죠. 일단은. 이게 어쨌든 굉장한 타격은 맞는 거고. 아 당연하죠. 그게 뭐 그 하나의 망을 꾸리기 위해서 투자는 얼마나 했겠으며 인원을 얼마나 저거 했겠으며 그쵸. 예, 많은 그 손실을 보게 된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도 뭐 중국에 그런 또 요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활동을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던 거를 다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일이에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 블랙 요원의 명단까지 유출될 정도면은 네. 이것도 저는 되게 그 기사가 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요원들에 대한 기밀 문서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길래 이게 유출이 되냐. 이 정도까지 그런 기밀까지 유출이 될 정도냐. 그러면 뭐 뭔들 유출이 안 됐겠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있었잖아요. 그 한미 합동 군사 네. 연습할 때 무슨 뭐 미군 병사예요, 한국 병사예요. 그게 한국 병사로 알고 있는데 그 한미 연합 작전 그 훈련하는 그 지도인지 뭔지 네. 찍어가지고 또 뭐 중국인지 또 팔아먹었다. 아니, 점점 군인들에게 월급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군사비밀 유출이 점점 심해질까요? 이게 심각하네요. 이거에 대한 뭐 진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국가 기밀을 적국에게 팔아먹는 건 이건 역적 행위 아닌가요? 그쵸. 네, 역적 행위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또 그 군무원분은 또 저 변호사를 로펌을 또 비싼 거 써가지고 말해요. 뭐 또 뭐 그래요? 그거에 대한 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양심이 있다면은 솔직히 그냥 좀 죄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변이 어떻게 됐으면 그분은 큰 문제죠. 북한에서 정말 그 명단 확보했으면 만약 철수를 못했으면 그 우리 대한민국에 협력하던 분들은 정말 뭐 하루 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아침에 뭐 납치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고문당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납치해가지고 뭐 북한 끌고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블랙 요원들이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뭐 다 알아내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참 보안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